관객들은 많은 영화 속 캐릭터와 만나고 이별을 반복하죠. 영화 시장이 커지고 영화가 시리즈화되면서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애정은 남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뜨거운 이별을 했었죠. 바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인기 있던 히어로와의 이별에 관객들은 가슴 아팠지만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해리포터인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년, 소녀로서 같은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갈등과 극복을 동시간대에 겪어온 사람이죠. 죽음의 성물을 보며 와, 해리포터 많이 컸네 라고 생각했지만 거울을 보니 저 또한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더군요. 다니엘 레드클리프, 엠마 왓슨, 루퍼트 그린트는 이제 삼총사라는 이름표를 내려두고 각자 훌륭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2020년 추억과도 같은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죠. 반가운 영화입니다. 한편으론 제 추억이 훼손될까 걱정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마법처럼 돌아온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어땠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입니다. 워낙 팬층이 많고 서브컬처가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작과 제2창작물과 같은 외제적 요소를 배제한 영화 그 자체의 시나리오와 연출로 판단하는 내재적 분석입니다. 정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었습니다. 해리포터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최초의 사건으로 타노스라는 악당이 도시를 초토화하고 그러한 타노스를 막아내는 게 주인공의 목적이 되는 능동적인 이야기와는 다르죠. 시리우스 블랙이 탈출했지만 사실상 설정에 머물러 있지 그 최초의 사건이 주인공을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사건을 관통하는 명확한 악역도 없죠. 해리포터가 주된 사건에 움직이는 것도 후반부예요. 대사에도 나오죠. 시리우스 블랙이 자신의 부모를 배신했다고 오해할 때 해리포터는 자신 앞에 시리우스 블랙이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시리우스 블랙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거죠. 캐릭터 위주의 수동적인 플롯입니다. 이야기를 관통하는 명백한 사건은 없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주인공에게 닥치고 그로 인한 인물의 변화를 지켜보는 영화죠. 수동적인 캐릭터는 능동적인 캐릭터에 비해 관객과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의 통일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속도감과 몰입감이 떨어지죠. 비평과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둔 조커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심지어 아즈카반의 죄수는 조커와 달리 타겟 연령층이 훨씬 낮아요. 전체 관람가죠. 알폰소 쿠아론의 고집과 자신감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신은 어떤 스타일의 작법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도 시리즈 중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점과 끝이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명확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소재를 관통하진 않지만 이미지적 묘사나 대사로 걸쳐 있어요. 통일성과 밀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닥치는 사건들이 확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거대한 상상력의 힘이죠. 갈 곳 없는 마법사들을 위한 버스, 벅빅을 타고 날아다니는 해리포터, 카체이싱 씬을 떠올리는 퀴디치 시퀀스 등등 분명 하나하나가 재미있습니다. 어느새 고전이 되어가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스케일과 영상미는 경이로운 수준이죠. 영화는 한정된 시간을 가집니다. 캐릭터와 사건 둘 다 중요하지만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위에서 말했듯 이 영화는 캐릭터 위주의 플롯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위주의 플롯은 작은 사건을 가진다는 선입견을 아즈카반의 죄수는 박살내버리죠. 에피소드들이 확실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조미료를 첨가하죠.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해리포터가 머글에게 마법을 썼음에도 마법부 총리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알고 있는 눈치죠. 하지만 관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점성술 교수인 트릴로니도 지속적으로 죽음의 개에 대한 암시를 하지만 그 정보가 뭔지 명확하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루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감독은 그러한 관객의 궁금증을 이용해 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관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영화에 참여하게 하죠. 다 알고 보는데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유지되더라고요. 해리포터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제목답게 시리우스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물의 내재적인 목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회복하는 거죠. 복합적 캐릭터는 외적인 목표와 내적인 목표가 공존하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외적인 목표가 성공하면 이야기의 사건이 해결되고 내적인 목표가 성공하면 캐릭터의 성장이 완료되는 거죠. 해리포터는 복합적인 캐릭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고민거리가 가족의 부재라는 많이 봐왔던 요소지만 입체적인 건 사실이죠. 심리 묘사가 성공적이에요. 영화의 설계가 눈에 띕니다. 이모부의 집에 살고 있는 해리포터는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하고 많은 폭언을 당하죠. 이모부의 동생이 놀러왔을 때 그 강도는 더욱 커집니다. 부모에 대한 조롱도 서슴없죠. 관객들에게 주인공의 내적 결핍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해리포터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집이죠. 외적인 공간뿐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장소입니다. 영화 중간중간에도 이 정보는 흘러나옵니다. 보호자의 서명이 없어 호그스미드를 방문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페트로누스를 쓰기 위한 해리포터의 가장 행복한 기억도 부모님과의 기억인 걸 알려주죠. 주인공의 내적 목표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알 수 있게 세팅했어요. 감독의 디테일이 돋보이죠. 이것은 결국 외적 목표와 연결됩니다. 사건의 중심인 시리우스는 사실 해리포터의 대부예요. 아빠인 제임스 포터의 절친이자 의리를 지키려 한 사람이죠. 그를 구한다는 건 외적인 목적과 내적인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겁니다. 시리우스는 디멘토로부터 벗어나고 해리포터는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얻게 되죠. 사건은 해결되고 캐릭터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사로 넌 성장했다가 아니라 명확히 시각화가 됩니다. 사실 자신과 시리우스를 구해준 건 아빠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자신이었던 거죠. 보가트를 상대로 힘겹게 쓴 페트로누스도 실제의 디멘터를 상대로 완전한 숫사슴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명확한 성장이며 이것이야말로 이야기의 시각화죠. 중반부부터 이야기가 힘겨워한 건 있었어요. 개연성의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244페이지의 책을 이 정도 수준으로 압축한 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독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4DX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영화는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효과의 배치가 좋고 빈도도 돈 아까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눈과 스모그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군요. 사실 시각효과는 영화 자체에서도 있는데 왜 추가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해리포터와의 141분은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16년 만에 만난 친구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시리우스 블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별은 없어. 늘 곁에 살아있는 거지. 이 영화뿐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를 관통하며 삶을 아우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재적 분석을 지향하면서 너무 외재적으로 본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적정가는 12,000원입니다. 해리포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재개봉한 아즈카반의 죄수를 만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억을 빼더라도 완성도가 있는 영화인 건 분명하니까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